우리나라가 또 법인의 사용을 할 때 정부 지원, 특히 뭐 DIP 금융제도를 지원받는 게 좀 어렵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이 DIP 금융 지원을 받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DIP 금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회생을 하게 되면은 이 회생 기업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선투자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투자할 수 있는 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자금이라고 하고, DIP 금융은 이 운전자금을 포함해가지고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거의 모든 금융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금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운전자금에 대한 거예요. 보통 이 기업들, 특히 회생을 하는 기업들에게 운전자금 대출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요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캠코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회생한 기업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 업무가 좀 많이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이런 이제 준공공기관이죠,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지원한 액수를 봤는데, 회생기업 158곳 중에서 1,569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규모이냐면은 2024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로 1,940건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5년간 수치를 합하면은 5,616건입니다. 그래서 지원 회사가 158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3%가 안 된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DIP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회생한 기업은 말 그대로 돈을 못 갚아가지고 회생에 들어간 기업이잖아요. 신용도가 없어요. 이 회사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생 신청 전부터 자금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한 거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이 회사는 무조건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결과 조사위원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회사는 이 총 채무액의 40%를 변제할 수 있다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캠코에 지원을 해서 DIP 금융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이 회사가 이제 농업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회계연도에 이제 매출이 많았는데 매출 원가는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형 유통사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대형 유통사는 이제 납품하려면 보통 물건을 만드는데, 식품을 만드는데 한 3, 4일이 걸려요. 유통사 쪽에서는 이틀 전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해가지고 미리 만드는 거죠. 예측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는데 실제 발주량은 내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천적이 적다. 그러면은 유통기한을 버티지 못하니까 이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예요. 마지막 회계 연도였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운전장을 마르면서 좀 안 좋아진 상태.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유통기한. 재고자산 되게 많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을 보면은 뭐 호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호박 언제 샀냐? 10년 전에 샀어요. 2년 전에 샀어요. 없겠죠, 다 유통기한 도과돼가지고 다 폐기 처분한 건데, 그거를 또 폐기 처분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재고산을 떨어낼 수 있냐? 못 떨어내죠. 그 떨어내면 다 손실 나는 거니까. 손실 나면은 내가 빌렸던 자금 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이 회수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쌓이는 거면 재고자산이.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회세까지 이른 과정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당기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매출 원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매출이 있고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고정비 같은 건 인건비라든지 비품, 기계류 같은 거 한번 사면 한 10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변동비는 매출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공원이익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회사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24년 보실게요. 매출액이 인데 매출 원가가 한 적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보시면은 다른 때는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들어가려고 무리한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광고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액을 확 올려놨는데, 이 매출
매출액을 감당할 정도의 이제 비용이 안 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현금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을 올려놨고 이 매출에 맞춰가지고 구조조정만 잘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회생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의뢰인 대표이사님께서 저를 믿고 진행을 한 결과 DIP 금융 통해 가지고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DIP 금융은 이자가 낮습니다. 예, 정책 자금에 가깝기 때문에 낮은 이자를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기업 운영하시는데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인가가 코앞이에요. 이 사건은 채권자 동의도 다 받아놓은 상태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나 뭐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좀 DIP 금융제도를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어느 시점인지.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시점이 결국에는 이제 회생에 들어오는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결국엔 운전자금이 있을 때 들어오셔야 돼요. 운전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있을 때 들어오셔야 돼요. 운전자금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이제 돈은 못 갚으니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재고자산 계속 뻥튀기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분식회계 막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회생도 어렵고 DIP도 안 됩니다. DIP와 회생은 같이 가는 걸 보시면 돼요. 회생이 잘 되는 회사,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는 DIP도 그만큼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DIP가 왜 들어오냐. 회생 절차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DIP 금융으로 들어온 이 돈은 담보권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요. 무조건 최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이 성공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회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당연히 금융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투자 들어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파산으로 가겠죠. 파산으로 가면은 다른 파산 채권하고 동순위가 될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 영상을 식품 제조 또는 뭐 식품 유통업체 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는 조금 어떤 시그널이 좀 있었는지. 제가 일단은 이제 상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매출을 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봅니다. 재고자산을 보고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것들. 그리고 매출 원가에서는 노무비 같은 걸 봐요.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매출이 있는 회사는 일단은 자생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잘 아실 거고 저도 이제 다른 사건들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데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매출 이하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의뢰인하고. 그래서 그걸 딱 찾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짠 다음에 신청서를 반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원도 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조사위원님도 설득시켜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좋게 만들어야죠.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만 좀 알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기업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통 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지원 안 되는 경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운전자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회생 들어가니까 매출 떨어지고 이익 안 나오는 회사들이요. 그런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회생을 들어가면은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생을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얼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라든지 금융 원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영업에 불필요한 비용 같은 거 이거는 전부 다 막아버리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 회사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법원에도 보여줘야 되고 DIP 금융을 해주는 캠코에다가도 이거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 회생을 좀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신 다음에 구조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가지고 회사를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회생을 들어가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회사는. 회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익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회생을 이용하신다 보시면 돼요. 회생 절차 내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은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